총장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 총장을 이제 역임하시고 지금 이제 부장민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남공동위원장이죠. 공동위원장과 활동하셨다가 이제 사퇴하신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임기를 남겨두고 이제 사퇴를 하신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언론상에서 교육감 후보로 여러 번 오르내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 도정에 부담을 줄 수 있겠다. 또 그걸 가지고 도정을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론사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도 공론화위원회 전념문의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념만 하면 저기 다른 목적으로 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전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했고 이래도 아마 저러 공격을 갖고 저래도 공격을 갖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퇴를 했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구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가 외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회의도 보니까 늦어지고 또 단초에 했던 인지도 조사도 만도가 다시 예. 이러면 동력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 있게 특히 이 부산 김남 그 시도민의 관심이 예산업체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 이게 앞에 질문하신 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늦었었거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이게 경남의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적인 정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이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또 경남에 산불이 또 되게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늦어지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늦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구력이 크지 않다는 거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건데 그 원인은 가장 큰 거는 정치적 환경을 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근데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지금은 야당이 됐죠. 옛날 여당의 광역 지자체의 단체장들의 주장을 깃들었고 이게 박원순 지사님이나 박영준 시장님 이런 데 됐고요. 지금은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상당히 힘이 더 매난 법령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뀌면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죠. 이제 지금 여당에서 나왔던 안들이 분경 메가시티잖아요. 그래서 분경 메가시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일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서 조금 불운이 소구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집권의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방향은 똑같은데 다만 방법상에서 조금 다른 거죠. 하나는 행정통합이고 하나는 메가시티다. 이렇게 행정통합 완전히 통합을 하는 거고요.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제동맹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가시티든 인공통화인다. 예. 이게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 행정통합의 경우에는, 여기 제가 현재 행정통합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 제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헌법 개정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방정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메가시티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는 행정통합이 더 큽니다. 메가시티보다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되게 힘들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한 효과는 훨씬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기는 쉽지만은,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지방선거에서 김병수 전 경남지사 제 지방시대 위원장이죠. 김명수 위원장과 또 박항수 전 경남지사의 편제로서는 예. 양강도가 정치적인데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가시티 전도사를 사임하는 김병수 지사의 그 지역 규모 발전 정책, 예. 그리고 그 박항서 지사의 어떤 행정 통합 의지가 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전유 공무나 유인장로서 예. 우리 선사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둘 다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의 이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이 한쪽으로 이쪽으로 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청량 정책 대결을 한다 이랬을 때 여기 성무에서 성리안 쪽으로 그거는 흘러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주민과 이게 도민과 시민이 인정하는 게 돼버렸으면서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떠나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요거를 진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돼가지고 여기 가슴 위로만 피가 돌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지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밑쪽 어딘가에 펌프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펌프가 가장 좋은 부분이 부산, 울산, 우리나라 매운입니다. 그러면 두 정책이 방향은 같아요. 이 부산, 경남, 불경 지역을 이래갖고 발전을 시켜갖고 또 다른 하나의 경제 동맹이든 아니면 거기 이웃처럼 경제 수도들 이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하나 만들자고요.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방법상의 다르니까 두 개의 장단점을 조금씩 이래갖고 저거 해가지고 그게 꼭 굳이 뭐 하나로 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걸 두 개의 장단점을 이 치사 선택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발전을 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부산 경남에서 만든다면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주제를 지방선거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송자님께서도 내년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됐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지. 예. 현재에서 경남교육감 선거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언론지상에서 나온 거를 보자면요, 이 보수고 보수는 좀 난립입니다. 저거 난립이고 그 다음에 중도 없고 그 다음에 진보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하기로는 진보는 이제 이 단일화가 될 거고 보수는 좀 힘들 거다 그랬는데 보수는 어쨌든 다 단일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육에서 너무 진보 보수를 가르는 건 좀 참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교육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현재 있는 상황들을 이걸 개선하고 우리가 좀 단점들을 극복하고 장점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진보와 보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장님께서는 정치적
이든 뭐 이념적이든 스스로를 보수 중도 진보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거기에 판단하시게 된 메인이 뭔지 이렇게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죄를 이 규정죄를 때문에 저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요. 경남 교육에서 제가 이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여기에 따질 때 이걸 일반적으로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보수적인 정책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진보 쪽에서도 좋은 정책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성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단점들은 또 우리가 극복을 가지고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 경남 교육을 하는 데는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겠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쓰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경남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건 좀 보수적인 정책이 많이 있지만 진보 정책 중에서도 경남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나타나는 저는 그걸 조금, 그리고 사람들도 진보 보수를 가지지 않고 경남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단순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반 행정과 이제 교육 행정을 크게 나가본다면 일반 행정은 좀 안정을 위해서 보수적이었고 교육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올바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설계하고 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그다 교육 그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미래 교육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과 좀 달리 좀 진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서의 진보 보수는 개념을 저는 거기에 큰 방점을 찍지 않고요. 뭐냐면 어떤 것이 경남 교육을 좋게 만드는데 필요하냐,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경남 교육에는 학력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인성 교육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보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래 교육 같은 하는 것들은 저는 지금 현재의 경남 교육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아이 좋아라 푸는 이런 그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거기에서 이 정책을 개선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좀 고쳐갖고 그 내용 그대로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지 아닐지 여기서 예단은 못합니다만 아이 좋아라 부는 개념 자체는 이중언어로서 진짜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가 좋다 우리 아이들이 좋다 이렇게 이중언어를 대비해서 저는 되게 캐치프레이즈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부적인 거에서는 조금은 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교육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앞으로는 AI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칼럼 다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를 활용하는 사람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인류 종이 다른 거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 네안데르탈은 세테르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현재의 인류잖아요. 근데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인간 종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I를 활용을 잘하게 되면 자기 옆에다가
전문가 비서를 몇 명 줍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비서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인간이 생략적인 뇌가 있고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또 다른 뇌가 하나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서 AI를 잘 활용하는 애가 교육을 받을 때 이 교육의 속도,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의 속도, 교육 행정의 속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AI 활용 교육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생겨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나중에 AI 시대에 가져야 될 소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을 보호생을 말이죠. 예를 들면 생각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공동체. 예, 도전 정신,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그것만 하다 보면 AI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AI를 활용하는 능력에다 이런 기본 소양들을 같이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학업이 들어가게 되면, 학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학생은 나중에 어떤 미래 사회가 닥쳐와도 자기 힘으로 미래를 배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거는 되게 또 진보적이죠. 예. 박지원 현 교육감 이제 선전을 이제 해오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던 정책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네. 또 개성 발전시킬 것은 권유했다. 다만 좀 우리 총장님께서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교육,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른 대안으로 찾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 고교 수요라 이제 주범으로 이제 지목이 됐었죠. 자사고라고 하는 자율경사도 있고 또 외고 또 국제고 이렇게 이제 폐지 방침이 진행이 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은 송구리기에 들어가 그런 제품인데 평소에 우촌에게서 학력 향상을 좀 많이 강조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교 서희가 꾸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총장님만의 가지고 계신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점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31조 1항을 때요. 거기에 내용은 어떤 거냐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 1일이 있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대로 교육을 기회를 받아야 되고요. 못하는 사람대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돼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경남교육에서는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최근 5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해년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생 수가 몇 명쯤 됐느냐면은 1,300명에서 1,500명이 매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경남교육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래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학력에만 제한하지 학력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술적인 음악적인 능력, 체육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미술을 하는 능력, 문학을 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되죠. 음악에도 악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경남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거고, 체육을 잘하는, 체육 각각의 종목에서 그 종목을 잘하는 애는 잘하는 종목대로, 미술을 잘하는 애는 미술을 잘하는 대로, 음악을 잘하는 애는 음악을 잘하는 대로, 경상남도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헌법 정신에 충실한 교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체능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임 저거 예체능뿐만 아니라 함역을 포함한 예체능 다 전부 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부모 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에서 조금 전에 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 가지고는 이 학생들이 전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로 문학교로 진학을 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또 부모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결국 돈이 있든 뭐 권력이 있든 예. 어쨌든 간에 인적에 그거를 최대한 발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진학을 시키려고 할 텐데 이게 교육 불평등 아닌가요? 부모 상승하고 교육 불평등과 같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은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교육 불평등 아닐까요? 그걸 조장하는 게 지금 그런 교육인데. 아니, 거꾸로 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 공교육을 하는데 내가 애가 뭐냐면은 능력이 상당히 있는 애예요. 어떤 면에서 뭐 예체능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애입니다. 잘하는 애인데 경상남도의 교육에서는 얘는 그냥 영원히 뭐냐면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방해한 동안. 집안에 돈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되는 애들은 외부로 나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능력은 똑같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이걸 못 받쳐주면, 이거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데라든지 예체능을 잘하는 데 이런 데서는 만약에 돈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서는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된다고 이런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퍼센티지 비율로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 개념보다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이런 자신의 능력이 재능이 있는 애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교육에서 못 해주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제되는 거죠. 교육 기회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애들은 배제되면 자기들이 뭐냐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좀 폭넓게 들여다 보시는 줄 알겠습니다. 네,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남 교육의 방향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교육은 다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IB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라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뭐냐면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하지 않고 이제 대구에서 맨 처음 하고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두 군데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도입을 하고 경남하고 세종시는 남을까요? 네. 이번에 교육부 장관 쓰시는 세종시 교육과 생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평준화 교육에 미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쟤는 IB 교육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평준화 교육 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홀성 교육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중간점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판단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교육 안에서 굉장히 소홀성 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굉장히 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는 공정하고 평준화 시키되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는 또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뭐냐면, 경남에서 그게 안 되면 그 학생들이 다른 신호로 빠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고,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능력이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학생만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학생, 학교, 또 교사의 수 있는데 그저 교육 주체별로 이번 기회에 우리 총장님께서 전략 수업 드리겠다면 좀 소리 좀 주세요. 먼저 학생이 제일 중요하죠. 학생이 제일 중요한데, 학생들은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평등한 교육을 받아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체육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음악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미술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이 있거든. 그럼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법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 선생님이다, 학부모들과 같이 인원을 따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게 진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교육 현장에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줄이긴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 여건 침해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은 좀 소위 말하는 갑질이 너무 심각한 어려움에서 고도된 이런 문제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뭐 경찰이나 이런 뭐 검사 이런 데서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언론에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선생님들이 이 세 분에 대해 세 부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과도하게 이제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섯 학부모들, 사법기관, 경찰이라고, 그 다음에 뭐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노이로제가 번질 정도로 많이 쓰이고 계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냐면은 이런 세 부류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부닥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합방에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보호사죠. 예, 그렇죠. 그게 이 체계적인 보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 예를 들면 악질적인 이 학부모 같은 이런 분들은 직접 대응이 선생님이 직접 하지 말고 또 대응하는 팀에서 이분이 그냥 전담으로 이분의 대응을 하게 만약 훨씬 전문가시고 또 학부모들 진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거든. 그렇게 하고 경찰에도 마찬가지죠. 경찰에도 선생님이 직접 연락하면 괜히 이분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괜히 신경 쓰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성감죄도 이런 것까지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여기에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거의 이제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기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또는 기자분들 중에서도 학교에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시고 싶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채를 통해 가지고 좀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선생님 대신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신경 쓰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게 만들면 일단은 내가 조금은 이제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러면 누구도 열심히 해. 누구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열심히 안 하거든. 그럼 여기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또 선생님들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약속은 잘 하십니까? 학부모들에 대해서는요, 쟤는 뭐냐면은 학부모들이 지금 아기를 키우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학교가 교육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갖고 이제 저거를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늦게 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데, 이럴 때 뭐냐면 공교육 시스템, 지자체하고 같이 해가고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교육이 공교육 예보고 급수되도록 만드는 시스템들 만들어가지고, 사교육비를 경감을 어떻게 할거나. 저는 사교육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고유의 영역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걸 좀 외우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건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대부분의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학교로 공교육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죠. 그런 공교육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게 되는, 사교육이, 사기과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닌데 사기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거의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학부모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한마디에 그 예. 교실이라든지 이래 그래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매를 방과후 학교 하고 있지만은, 방과후를, 이 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선생님 요것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만큼 늘렸어요, 또. 방과후 학교를. 선생님들한테 시간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이런 시스템하면, 안 그래도 교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저거 고수는 없고,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내한테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는 없냐, 이런 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의 교사 수 정도를 유지를 해가면서 잘 설계를 하면,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또 다른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교육 공동체가 돼도 학교하고 지역사회 이제 장벽이 자꾸 무너져요.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장벽. 예를 들면 이런 거 애들 돌봄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퇴직교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퇴직을 했지만은 선생님 이상의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트타임에 오셔가지고 시간으로 다 맞게 되더라죠. 그러면 그분들이 돌봄이나 이런 시스템 한다고 보면, 저는 아주 좋은 우리가 교육 공동체를 우리 지역 내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에 뭐냐면은 선생님들한테 일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부담이 또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동기부여 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고 또 유익하게 또 함의때 당산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고 그 뜻이어서 그 동기부여 기회가 저번에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동기부여가 많이 제공있겠다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예. 지금은 폐지가 됐나요? 지금은 화생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동기부여보다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도 되지만은, 그거는 인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조국 사태 이렇게 할 때, 부모 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아니, 이런 게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냐 그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 봉사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애들 인성 교육에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동기부여일 때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싹 없애버렸더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사고가 났어요. 그냥 자동차를 없앨 거예요. 이런 전체가 같아요.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좋은 개념은 제도는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생활 기록부에서 기록하면 싹 빼버릴 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면 그냥 그 과목을 아예 애들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봉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줄어들어 지금은 학생들의 영어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근데 이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봉사한 아니면 우리 사회에 봉사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로타리나 라이온즈 팔각회 굉장히 창실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 단순히 나이가 많다 이런 개념 어른보다는 진짜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인성교육도 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봉사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되살게 됐다고 보십니다. 되살리기 위해서는 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 제도원 개선이 진행가 되어지고 이것에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데서 봉사활동 증명서를 하고 만약에 봉사활동 증명서 은퇴를 한다고 이런 데가 있으면 완전히 삼진 아웃 내지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발을 못 뻗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기관단체에서만 발급을 이제 발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인센티브를 그리고 아니 책임을 져야 될 거 단체에서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누굴 할 수도 있다니까 그냥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발급하는 거 안에는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요건 전적으로 이 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모든 제도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나쁜 점만 부각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좋은 거면 자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이 좋은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정말 교육적인 부분이 있는 거.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지만. 예. 还有动的被改的话就是 그거. 감사합니다.